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풀이의 변환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DFT, FFT, DCT, 웨이블릿 이름도 비슷하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솔직히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필요한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 복잡해 보이는 변환들은 모두 신호를 바라보는 안경을 바꿔 끼는 것과 같아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신호에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안경을 바꿔 쓴다. 네. 1807년 조셉 푸리에가 발명한 건 바로 이 주파수라는 최초의 안경이었고, 오늘날은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춰 수십 가지의 특수 안경이 발명된 셈이죠. 오늘은 이 신기한 안경들의 계보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안경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첫 번째 안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807년 프랑스의 수학자 조세 프리에 어떤 주기적인 파동이든 단순한 사인파와 코세인파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프리의 급수를 발견했죠. 맞아요. 당시에는 뜨거운 금속 막대의 열이 어떻게 식어가는지를 설명하는 열전도 방정식을 풀다가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라그랑주나 라플라스 같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면서 이 발견을 격렬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각진 사각파 같은 불연속적인 모양을 매끄러운 사인파들을 더해서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아하, 하지만 결국 프리에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프리의 급수는 주기적인 신호에만 적용되잖아요. 제 목소리나 길에서 들리는 소임 같은 현실 세계의 신호들은 대부분 주기가 없는데 그럼 이건 분석할 수 없었던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에 자신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아이디어를 확장했어요. 주기가 무한대인 신호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죠. 주기가 무한대요? 네, 그 결과물이 바로 연속 풀이의 변환, CFT예요. 시간이라는 익숙한 축에서 신호를 보던 관점을 그 신호가 어떤 주파수 성분들로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보는 주파수라는 새로운 축으로 옮겨주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도구죠. 아, 시간의 관점에서 주파수의 관점으로 신호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해주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 기술의 가장 큰 제약, 바로 컴퓨터가 등장해요. 컴퓨터는 무한하고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다룰 수 없잖아요. 뚝뚝 끊어지는 디지털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연속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콕콕 찍어서 샘플링한 유한한 개수의 데이터 묶음을 분석해야 했고,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이산 풀이의 변환, DFT예요. 그런데 이 DFT에는 계산량이 너무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데이터 개수가 n개면 계산량이 n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났거든요. 잠깐만요. n의 제곱이면 데이터가 1000개만 돼도 계산을 100만 번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겠는데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죠. 거의 실용적으로 쓰기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1965년 벨 연구소의 두 연구원 쿨리와 튜키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바로 고속 풀이의 변환 FFT라는 혁명적인 알고리즘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 디지털 세상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빨라진 수준이 아니라 이전에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군요. 마치 평생 걸어서 여행하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게 된 것 같은 변화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실제로 샘플이 1024개일 때 계산량이 100분의 1로 줄어들 정도였으니까요. MP3, 5G 통신, MRI 영상, 음성인식, 우리 다 당연하게 누리는 거의 모든 디지털 기술의 기반에 바로 이 FFT가 깔려 있어요. 와. 저도 대학 때 처음 FFT를 코딩으로 구현해 봤을 때가 기억나요. DFT로는 1분이 넘게 걸리던 연산이 FFT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걸 보고 이게 수학이 아니라 마법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이 분야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어요. 와, 그런 경험을 직접 하셨군요. 그런데 자료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알고리즘을 수학자 가우스가 1805년에 이미 발견했다고요? 맞아요. 소행성의 궤도를 손으로 계산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당시에는 그 위력을 발휘할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아, 결국 150년 넘게 잠자고 있다가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발견된 거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자, 푸리에의 직계 자손인 DFT와 FFT를 만나봤으니 이제 다른 친척들도 한번 만나볼게요. 제어공학 분야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라플라스 변화는 푸리에 변환을 더 일반화한 일종의 형님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푸리에 변환이 안정적으로 계속 진동하는 신호만 다룰 수 있었다면 라플라스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까지 분석할 수 있는 안경이에요. 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까지요? 네, 그러니까 증폭하거나 감쇄하는 신호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지 같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렇군요. 라플라스 변환이 연속적인 신호를 다루는 아날로그 세계의 언어였다면 컴퓨터가 다루는 디지털 신호의 세계에도 그에 상응하는 번역 도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나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지변환이에요. 라플라스가 아날로그 회로의 언어라면 지변환은 디지털 필터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이미지 처리나 오디오 이퀄라이저처럼 디지털 신호를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제어하는 모든 곳에 이 지변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FFT가 세상을 바꾸는 동안 과학자들은 푸리의 변환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와 씨름하고 있었다면서요. 바로 무엇은 알려주지만 언제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문제예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음악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피아노 곡 전체를 푸리의 변환기에 놓고 돌리면 도미, 솔, 건반을 썼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순서로 쳤는지는 알 수 없어서 멜로디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주파수 정보는 얻는 대신 시간 정보를 모두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죠.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주파수가 언제 나타났는지 모른다면 그 정보가 거의 쓸모없는 것 아닌가요? 150년 동안이나 이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어떻게 활용했던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신호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 신호, 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음성이나 지진파처럼 시간에 따라 특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신호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이 1980년대에 웨이블릿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웨이블릿이 등장하는군요. 푸리에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푸리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긴 사인파를 이용해 신호를 분해했다면 웨이블릿은 아주 짧은 순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파동이라고 해요. 작은 파동이요? 네, 이 작은 파동의 폭을 넓혔다 줄였다 하면서 신호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거죠. 마치 돋보기의 배율을 바꿔가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덕분에 어떤 주파수가 언제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동시에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간과 주파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네요. 응용 분야도 정말 흥미로워요. 기존 JPJ의 단점을 개선한 JPJ 천이미지 압축이나 FBI의 방대한 지문 데이터베이스 압축에 이산 웨이블릿 변환, DWT가 쓰였다니 놀랍고요. 그렇죠. 심전도 신호에서 심장 박동의 이상 징후를 정확한 시간과 함께 포착하는 데도 쓰이고요.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소 웨이블릿 변환 같은 것도 있어요. 영상이 약간 흔들려도 분석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움직이는 영상에서 특정 객체를 안정적으로 추적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문제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더 정교한 안경이 개발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변환의 차례인 것 같아요. 바로 이산 코사인 변환, DCT. 우리가 매일 찍는 JPG 사진, 듣는 MP3 음악, 유튜브에서 보는 거의 모든 영상의 압축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DCT의 핵심 철학은 에너지 집중이에요. 자연의 이미지나 소리 같은 신호들은 아주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 즉 에너지가 몇몇 저주파수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DCT는 바로 이 에너지를 몇 개의 숫자, 개수에 아주 효과적으로 몰아주는 능력이 탁월해요. 에너지를 몰아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영익내강을 쌓는 것과 비슷해요. 중요한 옷이나 세면도구 같은 건 잘 보이는 곳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양말 같은 건 구석에 쑤셔 넣잖아요. 네네. DCT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신호의 중요한 정보를 소수의 저접하수 개수에 완벽하게 정리해주죠. 그러면 덜 중요한 고접하수 정보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대충 저장해도 나중에 짐을 풀었을 때, 즉 이미지를 복원했을 때 원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손실 압축의 원리군요. 맞습니다. 정말 직관적인 설명이네요.
자료에 나온 88블록 DCT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실행된 수학 연산일 것이다 라는 문장이 이제야 실감이 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이 연산이 수백 수천 번씩 실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 번씩 이 계산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촌격인 이산 사인 변환 데이스티도 있는데 최신 비디오 코덱에서는 영상의 특정 경계를 더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DCT와 DST를 상황에 맞게 섞어 쓰는 영리한 방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끝이 없네요. 그 외에도 특정 문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맞춤형 도구들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곱셈 연산이 하드웨어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아주 초기 컴퓨터 시절에는 덧셈과 뺄셈만으로 계산하는 하다마드 변환이 유용하게 쓰였어요. 또 현대 암호학에서는 복소수가 아닌 정수연산만으로 거대한 다항식 곱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정수론적 변환, 엔티티라는 도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모두 특수한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다 보니 생겨난 변종들이에요. 이제 정말 최전선으로 가볼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프 풀이의 변환이라니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소셜 네트워크나 뇌신경망처럼 격자 구조가 아닌 데이터에 풀이의 분석을 적용한다고요? 이건 정말 파라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풀이의 변화는 신호가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규칙적인 축 위에 놓여 있다고 가정했거든요. 하지만 친구 관계망이나 단백질 분자 구조는 그런 규칙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프 풀이의 변화는 이런 불규칙한 그래프 구조에서 주파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줘요. 요즘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분야 중 하나인 그래프 신경망, 즉 GNN의 핵심 이론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어요. 미래 기술의 끝판왕, 양자 풀이의 변환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현재 인터넷 보안의 근간인 RS의 이 암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쇼어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의 핵심이라면서요. 네,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릴 계산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는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 양자 풀이의 변환에 있어요. 양자 비트의 중첩과 얼침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고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아직 상용화는 멀었지만 컴퓨팅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응용이 하나 더 남아있네요. 풀이의 디스크립터. 물체의 윤곽선을 따라서 얻은 좌표값들을 풀이의 변환해서 복잡한 모양을 몇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기술이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복잡한 모양 비교 문제를 간단한 숫자 벡터 비교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이 숫자들을 잘 가공하면 손으로 쓴 글씨의 크기가 커지거나 살짝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어도 컴퓨터가 똑같은 모양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죠. 아, 정말 신기하네요. 네, 우편번호 자동인식이나 의료 영상에서 특정 장기의 모양 변화를 추적하는 등 모양 매칭의 중요한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아주 강력하고 우아한 방법이에요. 정말 길고 방대한 풀이의 가족의 연대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기저 변환, 즉 신호를 바라보는 안경을 바꿔 끼는 것이었네요. 바로 그거예요. 프리에는 영원히 진동한 사인파라는 안경으로, 웨이블릿은 짧게 반짝이는 작은 파동이라는 안경으로, DCT는 코사인파라는 안경으로 똑같은 신호를 다르게 분해해서 바라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환의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안경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통찰력이에요.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들의 조합으로 본다? 200년도 더 된 풀이의 이 철학이 물리학에서 시작해서 공학, 컴퓨터과학, 암호학,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뻗어나가며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네요. 오늘 우리는 신호를 분해하는 다양한 안경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를 분해해야 한다면 어떤 안경, 즉 어떤 기준, 베이시스로 나누어 분석하시겠어요? 때로는 올바른 안경을 찾아 쓰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